권수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섭외해 주신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차례 섭외를 집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워낙은 9월 달에 이 행사를 하셔야 된다면서요? 9월이나 10월에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여러 번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같이 이렇게 12월 27일 날 바쁘실 때 여러분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니까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김천 가깝잖아요, 그죠? 네. 저희 어머님이 김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마치 집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예. 아주 오늘 강의가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유아교육,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유아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유아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어떤 걸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제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중에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education. 근데 이 단어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고급 단어들이 다 히라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ducation이라는 단어도 히라보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 어원이 잘 보니까 철학과 연관되어 있어요. 히랍 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education이라는 단어는요, 원한 뜻은 뭐냐면 끌어내다예요. 끌어내다. 네. 그래서 어디로 끌어낼까요? 주로 어디로 끌어낼까요? 무지에서 끌어낸다 이런 뜻 되겠지만 사실은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동굴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동굴의 비유에 보면 이 education이라는 어떤 단어의 뜻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를 여러분 제 책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신데 책에서 저를 한번 이렇게 접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TV에서 저를 보신 분이 있거나 제가 라디오 방송을 꽤 많이 했었는데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나 그랬다가 오늘 저희가 처음 봤잖아요, 그죠? 네. 실물로 처음 봤죠? 네. 여러분이 본 권수영이 진짜의 가짜예요? 여러분이 본 제가 진짜의 가짜예요? 진짜요. 진짜죠? 네. 근데 플라톤은 가짜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동굴에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그림자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권수영의 이 모습도 사실은 동굴 안에서 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권수영은 어디 있다? 동굴 밖에 있다고. 그 동굴 밖에 있는 세계가 진짜 권수영의 그 진짜 모습을 담고 있는 세계가 저 밖에 있다. 그걸 뭐라고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 이데아의 세계가 밖에 있다. 우리는 이데아의 그림자를 이 동굴 안에서 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권수영이 뭐냐면 저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주가 진짜 이 권수영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진짜 권수영의 모습이 참 나죠. 그죠? 그게 이데아. 그 단어가 이데아라는 단어가 혹시 아이디어도 됐고 아이디어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동굴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동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사실 교육은 뭐냐면 참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근데 교육이 지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요즘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고 기성세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고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복직하는 대학이 꽤 좋은 대학이잖아요. 가끔 연세대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과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잘 나왔다 점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아니 내가 이과를 다니면 예를 들면 경영학과 다닌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교육의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육을 보면 뭐 공교육, 뭐 사교육 할 거 없이 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리고 교육이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아시죠? 딱 교육에 올라타면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 집하고 학교 집하고 학교 집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공교육이 끝나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엄청난 허망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오면 끝날 줄 알지만 대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학원 다녀야 돼. 제가 보니까요,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대학 들어오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가 끝나느냐? 안 그래요. 토익 학원 다닙니다. 뭐 좋은 직장 잡으려고 그러면 좋은 직장 가기 위한 학원이 또 있어요. 진짜 학원 많아 보자는 거죠. 게다가 또 뭐 내가 더 좋은 대학을 좀 바꿔 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 들어가려도 학원을 다니고, 고시를 하려도 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가도 학원을 다니고. 계속해서 아이들은 다람쥐 쳇바퀴만 돌더라. 그래서 제가 대학생을 만나보면 대학생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게 정말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죠. 책을 찾아보면 주로 이제 언제 이런 자아 정체성 고민을 한다고 하냐면 중고등학교 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을 되게 늘려다닙니다. 4년에 졸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될것 같아요. 뭐 다니다가 휴학도 한번 했다가, 뭐 스펙 산다고 다른 나라도 한번 갔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뭐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 취업도 금방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 제가 지금 쓴 책,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그 이전에 거울부모라는 책을 2007년인가 썼는데요. 그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학년 학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000명 이상이 한 설문조사예요. 근데 거기에 혹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 죽고 싶은 적이 있었느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한 몇 %쯤 예스 했을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충격, 70%가 넘는 거예요. 72%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연세대학교 정도 들어왔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야 이제는 내 인생의 하나씩으로 내 펴졌구나 이거 신나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70%가 넘는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심각하게 느꼈다. 거기 이제 표시를 합니다. 다행히도 다 죽진 않아가지고 충동만 느꼈나 봐, 그죠? 아마 이 아이들이 다 무슨 사고를 쳤으면 진짜 큰일 났겠죠. 이게 뭘까? 제가 고민하게 된 거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나,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나올 때 싫어지고, 동아리 활동도 힘들어지고, 아이들 선후배 사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때보다 훨씬 복잡한데 그걸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못됐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아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제대로 쳤다 치고 안 껴지면요.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언제냐면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만났던 좋은 대상이 필요해요. 부모도 그 중에 하나고 또 교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를 만나는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교사의 거울 역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유아교육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다. 제가 예전에 그 쓴 책이 거울 부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울 부모라는 책을 썼을 때 출판사의 그 사장님한테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다고 했더니 싫어하더라고. 제목이 후지대요. 너무 식상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다 아는 얘기 같대요. 뭔데 아는 얘기 같냐 했더니 뻔하잖아요.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돼가지고 거울 역할이 되면 야 내가 우리 부모처럼 돼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이에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냐 부모한테 있어요. 내가 잘하면 애들이 나를 보고 잘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거울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더 중요해요. 아이한테 초점이 있어요. 아이가 거기 있고 아이를 어떻게 비춰주면 거울이 되겠느냐. 그래서 미러링 페어런츠예요. 영어로 하자면 거울 역할을 잘해주는 거울처럼 비춰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디를 비추냐는 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주로 머리를 많이 비춰왔어요. 너는 이렇게 머리 들게 없니? 너는 생각이 모자라니? 이런 것만 우리가 했는데 아이들의 가슴을 비추는 거 이게 최고의 거울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울처럼 아이의 가슴을 자꾸 비춰주는 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원장님과 교사들 사이에 어떻게 가슴을 잘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냈던 책에서 서파가가 좀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인데 여기 보면 아이가 어떤 어른 앞에서 웃고 있는 얘기죠. 근데 어른 가슴에 보니까 거울처럼 아이가 비춰지는 얘기죠.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셀프라는 단어예요. 많은 학문에서 셀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나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셀프가 뭐예요? 이거? 어떤 분들 내가 물을 셀프라고 셀프가 뭐 내 스스로 한다 그런 뜻이지만 너무 재밌게도 셀프는 절대로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셀프는 누구랑 만드느냐? 앞에 있는 대상과 함께 만듭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중요한 대상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교사. 그래서 셀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건강한 셀프를 갖고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나 정말 괜찮은 애야. 나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셀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대상이냐? 좋은 거울을 가진 거죠.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님을 가진 아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우리가 키우고 싶으면 거울 역할을 해주는 좋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눈높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눈높이. 유아교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눈높이가 사실. 여러분 눈높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보통 대교래. 눈높이가 대교예요? 눈높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유아교육자가 유치원 선생님들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대학교 세우고 막 그런 거 피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워싱턴 DC에 큰 유치원,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 가면 큰 박물관이 많은데 어느 날 박물관을 만들어요. 많은데 쭈그리고 앉아서 힘들게 구경을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경비 아저씨가 다리가 불편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다니시다가 기분이 한 시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다가 나중에 허리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구경을 하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쪼그려뛰기도 아니고 벌 쓰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유치원 교사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이들 데리고 여기 올 텐데 아이들의 눈에는 어느 만큼 보일까에 대해서 내가 미리 뭐 한 거예요? 답사한 거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려고 지금 오늘 하루 전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눈높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눈높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관점까지 우리가 낮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 눈높이라는 게
맹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높이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머리 높이가 있는데 머리 높이를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눈높이가 닿다가 바로 또 올라가요, 머리 높이로. 그래서 사실 눈높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더 내려가야 돼. 그걸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슴 높이라고. 가슴. 눈높이가 아니라 더 내려가서 가슴 높이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정말 우리가 교육하는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라는 단어 참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해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처지를 헤아려 한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좀 자녀가 수학 혹시 잘하는 자녀 좀 됐어요? 보통 자녀들이 수학을 못하죠. 수학을 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너 문제를 이해를 못해. 이거 거꾸로 계산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해는 첫 번째입니다. 그죠? 좌뇌적인 이해예요. 좌뇌적. 논리적으로 넌 이해를 못한다. 두 번째 이해는 좀 우뇌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가 예를 들어봤네요. 눈깔 사탕. 어떤 아이가 한 5살 된 아이가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그냥 너무너무 귀한 선물 내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딱 준 게 뭐예요? 눈깔 사탕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걸 그럴 거예요? 너는 머리가 있니 없니?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네? 나는 이빨 썩어뜨리는 거 안 먹어야 좀 특이할 판이야. 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면 1번에 이해고요. 이야기의 눈에서는 이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이의 세계에서는 그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엄마 줄 거야. 엄마 안 먹으면 내가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이는 자기의 세계에서 충분히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해는 야, 이 발달심리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선물했어? 엄마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아마 두 번째 이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머리 높이, 눈 높이, 가슴 높이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머리 높이는 뭐냐면 부모의 혹은 여러분 교사의 인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틀리면 우리가 항상 가슴 높이가 안 되고 머리 높이가 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차에서 지금 신문을 읽었는데 신문 읽어보니까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 11시에 꼭 자야 돼요. 요즘은 다 자정을 넘긴다. 그러니까 키도 안 크고 말이죠. 스트레스도 안 풀고. 그때 이제 전 활동 대상이 떨어지고 한 10시부터 10시가 제일 좋고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무조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때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요. 우리 아들이 둘째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잘 안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자야 돼. 안 돼. 지금까지 안 자면 안 돼. 빨리 자.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머리 높입니다. 지금 안 자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키도 안 크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될 때 네가 그거를 잘 안 자면 키 안 큰다. 근데 우리 애는 엄청 커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사진 찍는데 보면 가끔 헷갈려요. 선생님 아니야? 우리 아들이다. 눈치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런 거 통하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안 돼! 라고 할 때는 주로 우리 머리 높이에 있다. 조금 더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라는 거죠. 눈높이는 뭘까요? 눈높이는 관점에 대한 거라고 했죠. 관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왜 안 자려고 하는지 그 아이들의 눈까지 내려갔어요. 입장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안 자려고 해요? 일요일날 저녁 때 안 자려고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프로가 있어. 개그 콘서트를 본대.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되게 늦게 끝나요. 근데 얘가 그거 본다고 안 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개그 콘서트 보려고
안 자는구나. 라고 해서 아이의 눈까지 내려가. 그죠? 아, 이거 본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놀라고 얘기하면서 뭐 월요일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뭐 재밌게 얘기하려고. 이게 뭐예요? 관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끝나요? 아까 영상 꺼졌는데. 머리 높이는 안 대로 끝나고. 눈 높이는 뭐로 끝나요? 분할로 끝나. 분할가 뭐예요? 아, 네가 지금 개콘 보려고 그러는구나. 월요일날 가갖고 이거 갖고 재밌게 놀라고 그러는구나. 그날 바로 올라가. 근데 안 돼. 자야 돼. 너 지금 안 자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생각해봐. 지금 12시에 자면 너 몇 시간 자는 거야? 너 8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게 늦게까지 뭐 안 자면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용수철처럼 이게 눈높이는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분화도 사실은 50점짜리. 100점 만점에 50점. 뭐 많이 주면 60점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혹시 자녀가 있으면 너 상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상담 선생님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분할쌤이라고 분할쌤. 분할쌤.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항상 끝에 부자로 끝나. 선생님 나 공부하기 진짜 싫어요. 공부하기가 싫구나. 엄마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주지 몰라요.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주시는구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짜증이 많이 나는구나. 항상 분할로 끝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런 데는 왜 분할쌤. 그래갖고 상담쌤 만나고 오면 어디 갔다 왔니? 분할쌤 만나러 갔어. 그럼 애들이 그런데요. 참 힘들었겠구나. 분할쌤이라는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분할쌤이라는 게 그래서 왜 그게 이상하죠? 왜 상담 선생님은 분할로 말을 끝낼까? 애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래요? 머리 높이를 좀 더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요. 안 돼. 그럼 공부해요. 안 하면 너 나 대학 못 가. 어쩌려고 해. 엄마가 짜증나게 막 스트레스 줘요. 엄마한테 짜증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쓰고 애들이 막 요즘에 심한 말 많이 하잖아. 공부 안 해서 빡쳐 죽겠어요. 빡친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어제 그런 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어떻게 괜히 얘기했다 해서 어떻게 해요? 눈높이까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빡치겠구나. 이러면 근데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약하다고요. 더 잘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가슴 높이를 한다고 했죠. 가슴 높이는 인지도 아니고 관점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인데 가슴을 비추는 거 공감. 어떤 걸까? 요거는 느껴로 끝나요. 느껴. 아이가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가 왜 안 자려고 하는 걸까요? 또 누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봐요 안 봐요? 빨리 자 너 엄마 아빠 이거 봐야 되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 빨리 자 너 자야 돼. 그럼 애들의 느낌을 한번 가보세요. 누나도 안 자요? 형도 안 자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막 개콘 본다고 막 차려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나만 자래.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소외감 또 왕따 같은 거예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느껴주는 게 눈높이가 더 내려간 가슴 높이다. 아유 우리 아들 섭섭하겠다. 우리도 안 봐. 보지 말자. 엄마 아빠 보지 말고 아이들이 혼자만 자라고 그러니까 안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어린 자녀가 있으면 누가 하나 희생을 해야 돼요. 주로 제가 많이 하는데 아빠가 그러면 아빠랑 나 들어가서 자자. 응? 아빠랑 같이 자자. 진짜야? 아빠도 같이 할 거야? 내 방에서 같이 잘 거야? 그럼 들어가서 자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 있을까요? 그럼 아빠는 여기서 주무십시오. 나 그거 보고 있습니다. 1시간만 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아빠랑 같이 들어가서 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러지 마 왜 그래요? 무섭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무섭게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섭다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겠지. 맞아 무서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때 불을 끄고 우리 아빠 손 푹 잡고 무서운 걸 이겨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의 느낌까지 느끼는 게 핵심이다.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눈이 아니라 가슴까지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해입니다.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 영어 단어가 재밌어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밑에 쓴다는 거예요. understand, stand 쓴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눈이 아니고 더 내려가서 가슴에 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가 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첫 번째 부터 할게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로 한번 이제 가보죠. 영아에 대해서, 유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해요. 아이들이 어떤 가슴 상태일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좀 자랐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근데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영화는 말을 못하잖아요. 응? 까난 애가 오는데 너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합니다. 추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유아기 젖는감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유아기 젖는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아기 때 아이들이 굉장히 전지전능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전지까지는 아니지만 전능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대상이 한 명 있는데 그 대상이 거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 왜 하고 바로 그냥 뭐가 들어와. 배 터지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싸면 바로 닦아줘요. 근데 조금 졸리면 어떻게 해요? 또 토닥토닥 해갖고 만져주면서 자게 만들어줘. 너무 행복하죠. 자고 먹고 싸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전능감이라는 표현은 좀 이제 일부러 좀 멋있게 만들어 말해요. 이게 주로 이제 뭐 조물주나 하나님에게 붙이는 어떤 개념이 되죠. 이거는 만족감이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너무 아쉬운 게 없는 시기예요. 이때를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때 아이가 까나게 태어난다면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진짜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걱정 안 해요. 이 아이들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욕구가 다 입에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제 부감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너무 행복한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가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W. 위니캇이라고 하는 영국 유아를 많이 연구했던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유아가 없다. 그래서 노서초등에서 일자트라고 썼어요. 유아가 없긴 왜 없어요? 꽝꽝 얘기가 천진데. 근데 이 사람은 유아 입장에서 본 거예요. 유아 입장에서 보면 유아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아 입장에서 보면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항상 유아는 엄마랑 같이 있다. 영아들은 엄마랑 같이 있다. 그래서 엄마랑 나랑 한 몸이래요. 그래서 그걸 유아 엄마 동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아이의 얼굴에는 무한한 만족감이 있을 수 있다. 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요? 얼마? 4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애 저만 먹이세요? 아니에요. 아이가 한 달을 넘지 못해요. 엄마랑 동체 의식을 느끼는 거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길어야 한 달일 것이다. 왜 그래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엄마도 어떻게 해요? 애를 살짝 눕혀놓고 잠깐 딴 데 가서 딴짓을 하잖아. 그러다 애가 어떻게 해요? 눈을 벌떡 떴는데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없어지면 놀라지 말라고 입에다 뭘 끼게 넣죠. 근데 그게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애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가서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TV를 켜놨다든지 설거지하느라고 물을 틀어놨다든지 아이가 오늘은 한참 동안 못 들었어요. 가보면 애가 어떻게 해요? 아주 만시창이가 돼 있죠. 막 울고 막 울다가 막 그러다 또 으악 토하잖아 또. 그러니까 근데 토한 게 또 막 코로 들어가고 막 눈이 휘쩍 뒤집어지고 막 애들이 그냥 초중에 돼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잘하셨나 보다. 그걸 못 보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상상했냐면 이때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정신분열증 상태. 실제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스키조프레니아예요. 물론 짧은 기간이죠. 애들이 분열,
그렇게 행복했다가 모든 게 충족감을 느꼈던 그런 시기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누리다가 갑자기 엄마가 분리돼 나가는 경험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제 본 아이들이 유아의 정신분열증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오잖아요. 엄마가 하루 종일 내버려둬요? 아니죠.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와요. 그 다음에 하루 또 저승맥에서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미니카신 학자가 재미있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Good enough mother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충분히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는 아니에요. 완벽한 엄마는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불의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주 매우 완벽하게 좋은 대상은 아니에요. 잠깐 나쁜 대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래서 엄마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엄마가 돌아와서 젖을 물렸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의 누드 부분을 확 깨무는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 분도 있다. 어떤 부분을 경험하셔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다. 확 깨물어요. 나는 우리 큰애가 깨물길래 난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성적 파탄인 줄 알았어요. 확 깨물어간다. 그러니까 보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미국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창피해서 못 가겠다가 병원에. 왜냐면 뭐 동양에 특별하다 볼까봐.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골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갔더니 왜 의사가 지금 왔냐. 애가 당연히 깨문다. 알고 보니까 전 세계 애들이 다 깨물더라고요. 이 위니카시 뭐라고 하냐면 이빨을 가진 사람. 영국 학자인데 아이가 엄마에 대한 나쁜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그냥 팍 깨문다 이거예요. 그럴 때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래, 아파. 근데 싶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인다. 이게 good enough mother.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공격성을 바로 내려놓고 엄마랑 통합되고 그때 처음으로 뭘 경험해요? 여기에 나랑 엄마가 따로 존재하는 걸 거다. 그러면서 다른 대상에 대한 좋은 인식도 가지게 되고 좋은 이미지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크게 말씀드리면 미쳤네. 너 내가 깨물어볼까? 이런 분이 있으면 한두 번은 괜찮아요. 어떤 분은 또 나 이런 날에 그랬다고 막 그러시는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엄마가 계시면. 근데 많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심리적 발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굿이나프마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엄마마저도 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좋은 엄마로서 이 아이의 공격성을 받아주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조금 성격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까난 아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었구나 엄마가 나의 일부인 줄 알았다가 그걸 분리해내는 첫 번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아이들이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습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거울 역할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거울 역할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저희 처형이 이제 활동대사가 나는데 처형이 콧물이냐 아이 이뻐했어. 누구 빨고 누구 빨고.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그냥 웃어요. 그럼 애가 까르르르 막 웃는 거예요. 까르르 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한테 갑자기 슬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막 웃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애도 어떻게 해요? 슬퍼져. 근데 좀 이따 어떻게 해요? 애도 따라 울어.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울다가 또 괜찮아 또 웃어요. 그래갖고 그 이모가 그런 거예요. 막 신났어. 맨날 그거 갖고 장난치더라고. 그러다가 거기서 막 얘 나중에 배우시키래 너무 연기력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하대. 내가 그랬어요. 놀고 앉았네. 아니 무슨 그 감정이 풍부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울놀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모인지 누군지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공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울이 미친 거울이야. 그래서 비춰보는데 이모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된다고요. 그 거울에 똑같이 다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인상을 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제너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still face experiment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still이라는 게 이제 딱딱한 그런 느낌인데
있는데 굳은 얼굴 표정 실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굳은 얼굴 표정 실험. 이게 뭐냐면 까는 아이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꿍놀이에요. 까꿍놀이. 까꿍, 네. 까꿍, 네. 까꿍. 내가 어떡할까요? 막 신나게 웃겠죠. 까르르 까르르 막 따라 웃어요. 거울놀이를 잘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까꿍 그런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처음에는 웃으려고 그래요. 까꿍 계속 그러면 어떡할까요? 애가 놀라가지고 눈이 띵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까꿍 웃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까꿍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까꿍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딱 지르고 각성 상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한 거죠, 애가. 이거 소리를 딱 지르고. 그 다음에 또 까꿍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다시 또 웃어. 그러다가 또 까꿍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저각성 상태로 떨어져요. 얘가 꼭 깔아줘.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못 쳐다봐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 오래 하면 애 뇌가 망가질 정도로 정서 조절에 실패하는 아이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장난질 할 이유는 없죠, 부모님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거울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슬픈 감정일 때도 상대방과 함께 슬픔을 공유하면 그게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정서 조절이다. 근데 상대방이 내 감정에 반대되는 지금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과각성 상태로 소리를 딱 지르고 막 분노를 표출했다가 그 다음에도 그게 잘 안 되면 상대방이랑 거울 반응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깔아진다. 눈을 못 마주치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첫 번째 느끼는 수치심이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네. 수치심이 옛날에 그 밀림의 왕 사자가 그 이빨이 좀 부서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맛이 갔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애들이 날 좀 우습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토끼가 이렇게 있는데 토끼한테 가서 했는데 목소리 잘 안 나온 거야. 토끼가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됐거든? 그럼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이게 나 밀림의 왕 사자인데 말이지 이게 어떻게 나한테 말이지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목소리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옛날 목소리 대사가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옛날 목소리가 안 나와. 딱 보니까 또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냥 아우 이랬더니 딱 돌아보는데 어제 걔야. 이게 뭐라 그랬을까요? 나야 나. 깜짝 놀라고 또 못 잡아먹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내가 밀림의 왕 사자. 맨 마지막에 이제 딱 보니까 토끼가 또 지나. 보니까 얘는 분명히 딴 토끼야. 어제 그 토끼보다 훨씬 더 뚱뚱해. 그래서 그냥 목소리 잘 나온 것 같아요. 했더니 돌아보더니 그랬다는 거잖아요. 소음은 나갔어 이씨. 근데 갔대요. 약간 못 잡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자가 자살했대. 말로 뭐 재밌게 만드는 얘기지만 잘 보면 이 수치심은 어떤 감정은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사자인데 이 수치심은 굉장히 아픈 감정. 이 수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수치심이 건드려지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감정. 그래서 수치심이 건드려지면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제임스 길리간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평생 폭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바이올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를 매사추세츠 형무소에서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해쳤냐. 증오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수치심. 너마저 나를 건드려? 난 무시해? 수치심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 거울 반응만 제대로 안 해도 이 유아기 때도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 눈을 피하고 저각성 상태 떨어지는 것을 수치심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에 절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른들도 상담할 때 보면 눈을 잘 못 맞춥니다. 권위 대상과 눈을 못 맞추죠. 왜 그럴까요? 눈 마주치면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다 볼 것 같아요. 눈을 잘 못 맞추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 마주치는 거, 거울 놀이를 잘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커지면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엄마 닮은 아이 되려고 막 우주바르는 거 여자아이들이 모방하는 거죠. 엄마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건 나쁘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갑자기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때 되면 부모라는 대상보다 또래라는 대상이 중요해지고 이제 여러 대상의 주목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비춰주는 거울이 굉장히 많기를 바라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모방을 하죠 연예인들. 그래서 그 연예인은 분명히 사회 주목을 받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이 주목받는 거, 선생님이라는 거울이 날 비춰주기를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도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애들이 맨날 떠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떠들까요? 상태가 안 좋아서. 아니 어떨 때는 주목받으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어떤 애는 뭐 노래를 잘하고 뭐 따라하면 너무 잘 따라하고 말도 잘 알아듣고 질문도 잘해. 그래서 선생님이 손 들으면 막 질문도 막 잘 답변해주고 이쁘다고 이름도 불러줘. 근데 나는 한 번도 선생님이 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이름도 안 불러줘. 그러다가 내가 뭘 하나 개발해냈어. 옆에는 빡 쳤더니 그냥 빠지 안 부른 거야. 어? 선생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그다음부터 어떻게 야 때리는 거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주목받고 싶은데 다른 애는 건강한 주목을 받는데 나는 주목받을 게 없으면 어떻게 때리기 시작해 때리겠네. 확 때리는 거야. 빠지 안 아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부정적인 주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은 선생님 때문에 걔가 계속해서 그 못된 버릇을 못 고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지도 요령이 즉각적인 행동 교정을 잠깐 멈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학습한 것을 살짝 해체하는 기능을 해요. 떠드는 아이한테 계속 지적질하면 걔는 떠드는 것밖에는 내가 선생님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떠들었는데 갑자기 주목을 몇 번 안 해보시다 보면 그럼 이거 뭐지? 그런 다음에 억지로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걔가 주목받을 수 있는 다른 건강한 조건을. 지금 보니까 너무 똑바로 잘 앉아있어. 너무 착하네. 아우 우리 수영이 이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 이런 것도 있었어? 내가 똑바로 잘 앉아봐야지. 라고 해서 그 아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조건을 가지고 주목받고자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없다면 가정법이라고 써서 아유 이런 거 하면 참 수영이 이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교정이 사실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심하지만 요즘에 초등학교 등에 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쌍욕입니다. 쌍욕을 해요. 근데 쌍욕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목받는데 최고예요. 내가 학교에서 뭐 18 그러면 애들이 막 다 쳐다봐요. 선생님도 누구야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도요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다가 엄마가 안 쳐다보고 엄마가 저희 부엌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에이씨 18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18이 입에 배요. 뭐 어쩌라는 얘기니까 18이라고 하는 게 뭐 냅두라는 얘기니까 아니에요. 잠깐 중단하라는 주목. 내가 18인데 집에서 엄마가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지? 내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박자 늦게 해요. 잠깐만, 너 아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쉽지 않죠.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엄마가 쳐다보진 않아. 그때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야? 물론 이제 가슴을 잘 다뤄줘야 되겠지만 즉각적인 행동 교정 이런 것은 이제 부정적인 주목을 유발시키고 계속 그걸 학습한 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다. 자, 그래서 그럼 칭찬하는 게 참 좋겠네요. 건강하게 칭찬해주는 걸 하면 이걸 이제 기억하고 이제 좋은 일을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칭찬이 참 좋지만 특히 이제 심리 치료라든지 아동 노래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칭찬은 이런 칭찬을 해야 돼요. 다음에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잘 기억해가지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허리를 펴고 앉았기 때문에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허리 반복에 딴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 이쁘다는 건 이거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왕따가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덜 낳기 시작할 때부터 더 심화됐어요.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서부터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차라리 때리고 가라서부터 해가지고 절대 맞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너는 누구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우리 왕자는 공주님 이래가면서 아이들이 칭찬을 받긴 받는데 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지 몰라요. 그런 칭찬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구체적인 칭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과정을 주목하면요. 저절로 감정을 조율하게 돼요. 공감하게 돼요. 아, 잘 치웠다. 이거 한번 싹 치워봐. 너무 어지렀어요. 장난감 다 치워봐. 다 치웠어. 아,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지 마시고 아유, 이거 무거운 거 들으라고 힘들었겠다. 아유, 허리 많이 아팠겠다. 이런 게 과정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가 우리 딸한테 제가 칭찬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들렸어? 우리 아들이 아유 동생하고 네가 다 치웠어. 아유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 딸. 어떡할까요? 맞아. 이게 훨씬 더 칭찬하면서도 공감도 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칭찬하면서 아이들이 머리가 아닌 결과가 아닌 가슴을 이렇게 만져지는 효과가 있다. 칭찬을 한번 두 가지 원칙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주위에 이제 유아교육 하시는 원장님들 만나볼 기회가 가끔 있는데 또 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잡사다. 뭔 얘기지? 저기 교회 다녀서 집사인가? 아니래 잡사래. 뭔지 다 이렇게 잡사래. 그래서 너무 잡사로서의 자기의 그 업무 환경이 참 열악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가 없잖아요. 어찌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크리스마스 축제 하나 말이면은 꼭대기 내가 올라가야 되고요. 힘들어 죽겠다. 금남의 어떤 교육 환경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잡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다. 틀린 말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제일 부러운 게 고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왜요? 종치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진짜 부러운 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는 뭐 몇 시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쉬는 시간이 많아요. 공부 수업 시간보다 오히려 노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수들마다 달라요. 엄청나게 수업 시간도 많고 또 연구에 대한 그 압박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철거방이 나는 시대 다 지났어요. 어쨌든 좋겠다. 쉬는 시간이 있어서 쉬는 시간이 없으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서무당, 준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들이에요. 이 부모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폐해가 많아요. 대학에서는요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정책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보고서를 올릴 때 옛날에 다 페이퍼로 받았잖아요. 종이로. 요즘 종이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 뭐 나무도 아끼고 뭐 환경에 대한 우리가 뭐 가르칠 때 전 종이를 안 받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를 안 받는 게. 인터넷으로 이제 사이버 강의실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버 강의실의 프로그램이 모사리를 잡아줘요. 인터넷에서 몇 편에서 긁어왔는지 페이퍼에 심지어는 뭐 작년에 낸 걸 또 냈는지 다른 교수한테 낸 걸 나한테 냈는지 다 잡힙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인터넷 갖고 아는 척 하는 말이에요. 마치 지가 연구한 것처럼. 요즘 부모들이 어떠냐? 내가 다 아는데 말이에요. ADHD 내가 좀 알거든요. 그래요. 아니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물어보면 인터넷에서도 받고 뭐 TV에서도 받고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자꾸 비애감을 느끼게끔 한 게도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교육 환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초두에 강조한 것처럼 유아교육인데 유아교육 현실에 직접 종사하시는 많은 우리 교사님들과 원장 선생님들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느꼈어요. 이 사진이 진짜 대단한 사진 아니에요? 만들어낸 사진이죠. 이 어마어마한 돌덩이 밑에 보면 사람이 버티고 서 있죠. 그러니까 이 유아교육이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이것도 좀 누가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저는 이 유아교육의 질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몫이고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몫일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도 이걸 깊이 고려하는 그런 이제 주제인데 원장 선생님, 또 원감이 있으신 원감 주임, 부장, 큰 주처들 뭐 굉장히 조직이 많죠. 교사 선생님들 이거 부모까지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말 가슴을 들이는 그런 유아교육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공감 얘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공감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진 조직이 어느 조직이냐면 위계적 조직입니다. 요즘 기업 환경도 그렇고 땅콩 회항 사건도 그렇고 높아지면요 소리 질러도 되고요. 높아지면요 권력이 있으면요 비행기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국 사회가 사실 비단 그 한두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용인해 왔다. 그러니까 위계적 조직에 있어서는 상사의 그런 무한 권력을 허용해 온 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 유아교육의 현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공감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 높이가 아닌 눈 높이가 아닌 가슴 높이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상담학에서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엠퍼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히랍 어원이라고 했어요. M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into라는 뜻입니다. 이 패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패티가 파토스에서 온 거예요. 파토스. 파토스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 단어 패션 아세요? 패션? 뭐예요? 패션? 패션 뭐예요? 열정. 버킷블이 22,000원 열정. 버킷블이 33,000원에 보면 뜻이 하나 더 나와요. 뭘까요? 영화 중에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수의 열정이에요? 예수의 순환이에요. 순환. 워낙 패션은 순환의 뜻이 있어요. 순환이 열정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대문자로 피를 대문자로 쓰면 더 패션한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는 그런 뜻인데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공감이라는 게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정이라는 단어예요. 심퍼티예요. 심퍼티. 심퍼티의 그 심은 뭘까요? 패티는 똑같아요. 파토스, 서퍼링. 고통. 심은 뭘까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투게더의 뜻이에요. 서퍼링 투게더예요. 동정은 서퍼링 투게더고 공감은 서퍼링 안으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조직에서요. 웅덩이에 누가 빠졌다고 칩시다. 웅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사람 살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공감도 안 하는 거고 동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지 못하고 빠졌네. 어떻게 발을 둥둥 굴리면서 어떡할까요? 내가 꺼내줄까요? 라고 해서 내 손을 내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려줬어요. 요거 공감일까요? 동정일까요? 공감. 또요. 동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빠져있는 그 밑바닥, 서퍼링까지 안 내려갔어요. 그죠? 그 대신 그 웅덩이 위에서
다른 동동 불어줬어요. 서폴링 투게더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올려줬어요. 이걸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이 동정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높은 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 기분 나빴다.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동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동정을 한 거긴 한데 공감까지는 안 돼요. 공감은 뭐냐?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느낌일까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느끼는 것은 올려주는 것과 달라요. 못 올려줍니다. 내려가면. 못 올려줘. 웅덩이에 내려갔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어떻게 했었어. 되게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끝이야. 살려줄 수는 없어요. 아니면 목마트 가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공감은요. 문제 해결과는 다릅니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문제 해결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든든하는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고 내가 살맛이 나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조직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급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빠르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빨리 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한 박자 늦게 가자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하급자의 느낌, 밑바닥까지 웅덩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해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머리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보통 저도 이제 그 기업 위탁 교육을 가끔 해보면요. 부서장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데 왜냐면 쟤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말이지 업무 파악이 늦고 말이지 머리에서 못 내려갑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부러 무슨 뭐 골탕 먹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느낌을 충분히 내려가서 느껴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해받는구나. 진정으로 날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처럼 큰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밤샘을 새서라고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감과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존감, 자애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아까 연세대학교 제 예를 들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남들 볼 때 또 뭐가 문제야? 왜 좋은 대학 가는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자존감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또 그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감의 힘을 느끼고 사는 아이들이 그만큼 없는 거죠. 부모로부터 공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기관에서도 선생님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지적질만 당하고 문제 해결을 안 하고 공감을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공격적으로 되고 정서 조절은 더 안 되고 이 나라 전체의 문제가 사실은 부모의 문제고 1차적으로 또 교육기관에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감 참 중요하다. 공감뿐만 아니라 제가 신뢰도 써놨는데 신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해주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믿는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 언제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너 믿어. 라고 해야지 아이가 정말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 되야겠다라고 여기는 거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벌써부터 너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지. 벌써부터 나를 슬슬 가져오고 말이지. 넌 평생 형무소갈 거야, 이 자식아. 어떻게 이렇게 손버릇이 나쁘니 못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래? 보면 다 담임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그런 거 같았어. 애가 진짜 야, 내가 이 공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마지막까지 믿어줘야 될 대상한테도 신뢰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대화 기법 하나 소개하고 하시려고 하는데요. 공감 유아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대화를 바꿔볼 것인가.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뭐 회사의 뭐 임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병원 조치도 굉장히 위계적이에요. 크게 상처는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시해야 되고 안 고쳐지면 막 막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일은 되지만 속은 다 골마 터져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는 뭐 서로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가지고 서로를 위해주기보다는 이 업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다르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엠퍼티가 공감이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내려가 보는 감수하는 어떤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느낌을 내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뭐 자녀한테는 뭐 아빠가 느끼기에는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꼭 상대방에게 되묻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영어 표현을 refram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너 되게 슬프지? 되게 외롭지? 되게 억울하지? 그치? 야 선생님 죽이지 않냐? 잘 맞히지 않냐? 이러면 나 혼자 프레임하고 끝내는 거예요. 프레임은 뭐 액자라는 뜻이죠. 내가 프레임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 실제로는 어때? 너 어땠어? 그 아이가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얘기하게 하는 거를 리프레임이라고 3단계인데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1학년 때 반장 선거를 1학년 때 반장 선거 안 하나? 3학년 때부터 3학년 반장 선거 나갔어. 남자애. 야, 너 어떻게 됐어? 오늘 이제 반장 선거 한 날이에요. 나갔어. 어떻게 됐어? 2표 나왔어. 나랑 짝꿍이랑. 아이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슬퍼, 창피해 얘기는 안 했지만 느낌이 분명히 느껴지죠. 1단계는 뭐라고요? 그 아이의 느낌으로, 서퍼링,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엠퍼티가 into 서퍼링인 거죠. 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느낌이 느껴지셨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속상하죠. 네? 속상해? 또? 네?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네, 창피함. 그럼 창피한 걸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참 까먹어 우리가 2단계를. 그러니까 그냥 암호처럼 이렇게 주문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느끼기에 너 정말 창피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해도 돼요. 창피했겠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참 까먹으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창피했겠다. 이게 아까 얘기한 가슴 높이가 내려가는 거죠. 그 아이 느낌이 그냥 느껴지고 이게 다가 아니야. 맞지? 그지? 이러면 안 돼. 땡 떨어지면 돼. 네 하고 그래 가봐.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우리 아들 어땠어? 네가 좀 얘기해봐. 어땠어? 라고 괴물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3단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몰라 창피해 죽겠어. 학교 못 갖고 갔대. 뭐 어떻게 그럼 학교 못 갖고 가겠다 이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학교 갈까 말까요? 가요. 남자 그딴 거 갖고 말이지 말이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2표 나왔어. 그럼 뭐예요? 괜찮아. 다음에 또 나가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야, 잘됐다 야. 엄마도 피곤한데 야 잘됐다 야. 너 그거 되면 갑자기 되냐? 내가 가슴이 안 만져지는 거야. 내가 진짜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학교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공감만 잘해줘도 그 아이가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아이가 학교 안 간다면 왜? 그래 물어봐. 공감만 잘해도 까먹어 벌써.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이 공감은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왜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공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절이 안 돼. 막 화가 났다가 막 너무 창피했다가 막 이러다가 엄마가 공감만 잘해줘도 선생님이 공감만 잘해줘도 이제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잘하면 되지. 그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내가 느끼기에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사회성도 없고 말이야. 왜 그렇게 그러시고 살았지 자식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느끼는 다음에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1단계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는 아이가 어떤 느낌일까? 창피했겠다, 억울했겠다, 속상했겠다. 그러면 속상했겠다. 솔직히 어땠어? 너 어땠어? 네가 좀 얘기해봐.
그래서 상대방으로 공을 넘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 예를 하나 들어놨네요. 원내에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래서 아이가 다칠 뻔했어요. 좀 다쳤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 굉장히 과중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당 한두 명을 맡으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부모가 뭐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애가 좀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난리 쳤어요. 원장님이 이제 담당 교사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또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원장님 제가 그 아이 하나만 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원장 선생님 느낌 어때요? 확 뒤지고 싶어요. 너 지금 유치원 문 닫는 거 보고 싶어? 너 지금 그 태도가 그게 뭐야? 어쩌라고? 어쩌라니? 그러면 뭐 나가 니가 나가. 어쩌라 말이야 나도. 다 그렇지 뭐 여기 뭐 한 명만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죠? 네. 그래서 요때 3단계를 한번 써보자고요. 원장님들 계신 거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지금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원장님한테 오히려 그냥 똥핀 놈이 썩낸다고 말이죠. 아 제가 뭐 하나에만 맞는 것도 아니잖아.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도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겠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교사의 속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건 1단계.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 좋아요. 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늘 그런 불안을 갖고 살지도 몰라요. 안전사고에 대해.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가 나니까 또 안전사고 난 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또 부모로부터 받는 실체 게다가 또 우리 원장선생님한테 또 얼마나 또 내가 혼날까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장선생님 1단계에서 많이 불안하겠다 두렵겠다 됐어요. 그러면 원장선생님이 뭘 한다고요? 내가 느끼기에 딱 쉬웠어요. 보다 또 원장님이 느끼기에는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유 많이 무섭겠다. 아유 그래.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땠어? 얘기 좀 해봐봐. 어떻게? 아니 걔가 특별히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한 거 진짜 그랬었는데 걔가 그냥 콩닥콩이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래 아유 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아유 나는 그거 모르는 거 아니냐. 충분히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이분을 다시 일어나죠. 정말 내 자력으로 정말 잘해보고자 만들 수 있는 공감 대화다. 문제 해결 아니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 해결은 결국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끌고 가요. 내가 그분 반에 들어가서 내가 해요? 안 돼요. 그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지적질, 빠른 교정 행동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이 움직여요. 소통 관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해서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기술 이런 걸 갑니다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일단 제목 잘못 지었다. 내가 이렇게 지어줘갖고 내가 왔는데 의사, 뜻과 생각이 소통하면 잘 되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부터 고치시라. 생각이 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 머리 높이는요 1단계예요. 진짜 소통이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 내가 한번 읽어주셨어. 원장님이 한번 내가 그러려면 오늘 공감해 주셔가지고 진짜 잘할 거야. 진짜 감사하고 준비해야지. 내가 우리 유치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애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요게 뭘까요? 요건 눈 높이가 아니라 가슴 높이.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트위터만 잘하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슴을 들여다보고 어떤 느낌입니까? 상대방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도 에포트 얘기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거 쓰는 사람이 단가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지방에서 이게 잘 될 건가 무슨 지역조사만 하지 말고 정말 이거 쓰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까 이걸 고려하는 게 마케팅의 제일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우리는 사람을 다루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참 중요하게 결정짓는 유아기의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서로의 대화할 때도 이런 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공감대화. 오늘 집에 가서도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어떻게 연습할까요? 남편한테도 연습하고
자녀한테도 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이들한테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쫙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느끼기에는 되게 속상했겠다, 외로웠겠다, 억울했겠다. 좀만 더 얘기해. 못했어.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알아맞히기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죠? 알아맞히는 거 아니에요. 조율하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 아까 반장석 떨어졌던 애가 창피했겠다. 아니 괜찮은데? 어땠는데? 뒤편 나온 애가 많어. 6명 준대. 어떤 애 한 표 나왔어. 걔는 참 학교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슬픈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랬구나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하는 말이죠, 아이랑.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우리 아는 대학 다니는데 진짜 교수님 수업을 더 써야 되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었으면 진짜 애를 잘 컸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보셔야죠. 어떻게 해요?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대학 갔다 오라 했는데 시험 잘 봤냐? 앉아봐봐. 왜요? 엄마가 느끼기에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물어보라 그랬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시험 되게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중간고사 되게 잘 봤는데 비방고사 좀만 잡았으면 A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엄마가 느끼기에는 참 억울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엄마 왜 그러세요? 교육받고 오셨어요 또? 시험 갔다 오셨구나. 아니 사는 대로 사세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얘가 또 야! 맞다! 그럴 줄 알았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고. 애가 많이 실패해서 가끔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엄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못하겠다. 제가 그래요. 1단계가 안 되네, 1단계가 안 되겠어요. 왜 그래요?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가 알아듣는 짓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상해요. 어색하잖아. 그래서 1단계가 뭐예요? 야, 엄마가 느끼기에 너 많이 어색하겠다. 엄마가 이렇게 이상하고 그래, 네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업을 들었거든, 이 말 맞다나. 근데 내가 정말 너랑 이렇게 감정을 잘 못 맞추고 네 가슴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못한다. 내 이제 좀 달라진다. 앞으로 내가 좀 바뀌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마라. 어색하니까. 근데 언젠가 아들아 네가 대학생활 하다가 정말 털어놓고 싶은 가슴의 얘기가 있으면 그때는 엄마를 찾아와. 엄마가 달라지고 엄마 기다리고 있어. 그런 다음에 제가 요즘에 세월호 이후에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고하시라.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선생님. 그동안 잘했어야 되는데 진짜 아들아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엄마 못했어. 감정을 읽어주는 엄마 못했어. 용서해줘. 근데 언제든지 이제 엄마 넓은 품에 열고 있으면 되니까 감정 이야기 나눌 게 있으면 꼭 엄마 찾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찾아오면 안 찾나 보라. 석 달 안에 찾아.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연습이 잘 돼야 이제 어린이집 가서도 교사 선생님들한테 잘 돼요. 동료끼리도 잘 돼요. 아이들과도 감정을 잘 읽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